이제 11월이죠? 네. 11월은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근데? 가을. 11월까지는 가을이구나. 네. 내가 좀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문이 끝났습니다. 성원을 해주신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말이 입문이지, 정신분석의 굉장히 깊은 이론까지 사실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도대체 한국인을 정신분석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궁금하죠? 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이 아이덴티티라는 문제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해석이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기 동일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구냐,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고양시에서 하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분명하네. 또 하시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마찬가지야. 막상 나한테 물어봐도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대구에서 태어난 이시영이라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좀 똑똑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딱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상 당신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주민등록을 내보이든지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자기가 누군 줄 누가 몰라. 그래서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대한민국 남자 이시영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의사고,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그 모든 속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는 그렇게 의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거의 무의식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없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내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는 평소에는 별로 안 느끼다가 가령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가령 이제 막내가 시집을 가게, 막내가 시험 학교를 가고 나면은 갑자기 집에 텅 비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때 괜히 빈 하늘을 이렇게 보고 어디로 날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잘 사는 건가, 이게 행복이라는 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또 이제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가 오면 이제 애들을 다 나가고 영감은 바쁘고, 이제는 애기도 못 낳고 이제 이 생리도 끝나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이 뭔가, 또 이런 걸 또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인가, 이거는 별로 의식을 못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순간순간에 이렇게 문득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마 외국에 가면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태극기 보면 괜히 대한민국. 그런 생각이 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철부지 10대를 하면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그때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난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또 내 뿌리는 어디며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앞으로 희망은 어떠며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내가 누구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주제는 어떻고, 내 분수는 어떻고, 이런 것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괜히 미국에 간다고 내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있든, 내가 무슨 집에 있든, 직장에 갔든, 물론 내가 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라 하는 자기 의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자기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G.O.D라는 가수 압니까? 네. 나는 이제 God 하다가 또 아주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G.O.D라고 발음해야 된다. 이 G.O.D가 이 아이덴티티를 물은 아주 전형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 뒤에? G.O.D 노래 압니까? 되게 가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대로 가면 될 것인가? 그런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물음이죠? 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10대 때 다 물어본 겁니다. 가령 뭐 내가 전공을 뭘 할까? 이것도 사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묻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될까? 내가 군인이 될까?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이덴티티. 그러나 우리가 10대 때는 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형성되기까지는요, 상당한 고민과 방황과 이 참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래도 저 사람이 우리 생모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안 같아. 괜히 언니들은 사랑하는데 나를 막 차별하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면 기왕에 좀 저 부잣집에 태어나지, 항상 우리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누가 안 해봅니까? 네. 저는 사실 어릴 적 꿈이 뭐냐면은 부잣집에 외동아들로 태어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 집에 진짜 부잣집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사과가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사과가. 저는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은 진짜야, 이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도대체 우리 집에는 뭐 구남매가 자라니까 사과를 한 개장 불어와도 싹 순간에 없어지는데, 도대체 사과가 이 바구니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원이 부잣집 외동아들을 함께 알았어요. 이런 생각을 정말 참 누구나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아주 희망이 넘치고 막 자신의 찾아가고 어떨 때는 막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그 청소년들 시절에 그렇게 아주 변덕이 많은 겁니다. 또 괜히 그 음악회 가면 나 음악하면 돼봐야지. 또 운동장에 가면 내가 운동선수가 돼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한 혼란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올바른 모습, 자기 의식이 딱 일정하게 아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가도 나는 나야. 미국에 간다고 갑자기 내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환자를 볼 때도 나는 나고, 또 집에 가서 애비 노릇을 할 때도 나는 나다. 이런 그 의식이 이제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에는 이걸 ID 카드라고 합니다. 신분증을요. 이 ID 카드라는 것은 주민등록이라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ID 카드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렇죠.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ID 카드라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요즘 비행기 타려면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듯이 가령 외국에 나갈 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권 없이 못 나가잖아요. 그때는 외국에 나가면 내가 확실히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걸 굉장히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우리가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야 돼요. 또 비자 얻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나라도 있습니다. 또 그러냐 하면은 또 어떤 나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자 없이 그냥 가요. 그때 또 비자 받으려고 출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한국인이니 자랑스러운지, 내가 참 한국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 우리가 북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고향이 마침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참 대구 무디라 소리는 듣지만, 그래도 참 얼마나 다양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평소에는 별로 못 느끼던 것이,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느끼는 내가 누구냐, 이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치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외국에 입양 간 사람들, 우리 교포들, 특히 교포 2세는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그 호녀라들은 굉장히 서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하고 조금만 다르면 또 차별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안 받아들여주고 또 저쪽에 그래 저쪽에서 또 안 받아들여주고, 이래서 아주 참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는 생각을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소위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카는 좀 TV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그걸 굉장히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여러분 그거를 한번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 소위 입양 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한국인임을 그렇게 꼭 묻고 찾아야 되겠는지 그런 그 고민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수가 잘 가더라. 얘들은 벨기에로 입양 갈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 젖먹인 우리 유숙이하고 스웨덴으로 갈 거예요. 엄마하고 오빠하고 집에 가줄래. 집에 가. Stanna din dumma jävel! Rissa taxingen! Du håll käften! Jävla nosinunge! Vi snackar bara massa jävla skit! Du ska vara glad att vi tog hand om dig efter att din morsa inte ville ha dig längre! Det är det du håller på dem. Du har så sneda ögon. Så att när du tittar på henne så tycker hon att du tittar snett. Och det tycker hon är otrevligt. Tycker alla andra också det, så då måste det ju vara sant, eller hur? Enda nytta man har av dig, det är väl när du håller på med mina fötter. Christer. Jag är med till barn. Va? Du får göra vad du vill. Jag åker hem nu. Den går tillbaka varje hel timme där. 만약 친어머니를 만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Men jag skulle vilja träffa henne. Om jag träffar henne någon gång så skulle jag fråga henne. 부자는 옵살라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미혼모가 돼 있었다. 그가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났다. 저렇게 이쁜 최진실이가 저렇게 하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덴티티에서 별로 큰 의식 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행운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정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정말 제 아이처럼 특히 그 엄마가 좀 나쁜 여자다, 그쵸? 그거 아주 그렇지 않도 불쌍한 아이를 왜 저렇게 그 서름을 주고 그런지 정말 참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 아이덴티티를 찾는다는 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나서 도대체 내 정체가 뭔지, 이거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의문을 갖고 있거나 회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막상 말을 하니 잘 말은 못해도, 그래도 하지만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죠? 네. 대답을 크게 잘하신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특히 이제 교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도 정말 그 음지에서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혹은 정말 평생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때로는 정말 자기 신세를 원망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참 아주 못 사는 집에 태어난 사람은 또 그런 대로 우리가 참 자기는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이덴티티 확인 작업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정말 참 이 엄격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 영화를 보시면도 알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김희로 사건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차별이 못 견뎌가지고 일본을 쏴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추록은 됐다는데 그분 생활이 요즘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이 일본에서는요, 이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아주 끔찍한 아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근데 범인이 그 얼마나 아주 대범하냐면은 언론에다가 내가 죽였다 뭐 이렇게 아주 흘리고 다녔어요. 그 마치 뭐 날 잡아가라 하는 듯한 이런 결국 이제 잡혔어요. 잡히고 보니까 우리 일본에서 태어난 이 교포 2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물론 이 학생한테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죽인 거예요. 그걸 왜 죽였느냐? 그때 그걸 이제 정신 분석한 정신과 의사들은 우선 첫째 이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 교포들도 가면 좀 고집스러운 사람 집에 들어오면 한국식 그대로 살아요. 한복 떡 입고 밥상 떡 차려가지고 아버지는 혼자서 밥 먹고 이런 고집도 또 있습니다. 그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닌데 이 안에 들어오는 완전히 한국 풍습, 한국 전통이 다 있는 겁니다. 또 밖에 나가면 또 완전히 일본식으로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완전히 미국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아버지 앞에 툭 다리 일놓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이게 담배도 피우잖아요. 그 미국 딸이 말이에요. 금방 정말 대학을 다니는 딸이 이 담배를 통보하면 아버지가 담배불을 붙여주는 게 이게 미국의 풍습입니다. 이게 만약 한국에서 그걸 또 그러고 아버지한테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이 아이들의 혼란, 도대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지 밖에 나가서 친구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플러스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도대체 받았으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옥중수기를 쳤어요. 저도 그걸 참 아주 아픈 신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딴 게 아니고 자기 아이덴티티 내가 도대체 뭐냐? 이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군의 아주 참 예달픈 사연이었는데, 그러니까 순전히 이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뭐 그 아이하고는 아무런 그 원한도 없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이 범죄 사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청소년들 요즘 보면 아주 광란의 질주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의도는 특히 그 여의도가 집결 장소 같아요. 어딘지 막 시끄러워서 뭐 이런 거서 뭐 밤에 잠을 깰 정도로 그렇게 하고 대탈랍니다. 뭐 아슬아슬하지 정말. 이제 그런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또 뭐 인질 그걸 또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보면 무슨 언젠가는 또 여의도에 막 아주 막 그 자동차를 가지고 막 그냥 막 눈 감고 막 질주를 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런 사건의 저변에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정말 참 이 어둡고 차별이 많은 정말 서름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 서름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한 하나의 분노의 폭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광란에 질주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인질 장면도 우리가 하나 구해놨습니다.
오빠한테 잔소리 듣는 거 그런 게 싹 잊혀지고 가면 재밌다, 행복하다. 그것만 다 느끼게 되니까 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탐으로써 정말 행복해요, 그냥. 정신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도 하고. 저 이제 인질장입니다. 너 목마르지? 엄마, 사랑해. 어? 그냥 오지 마. 한국 사람들 참 온마인에 약해요. 기자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서름을, 그래서 그 인질량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렇게 그 모터 사이클 막 질주하는 아이들이요, 경찰이 안 따라가면 재미도 없다 그래요. 경찰차가 막 따라요. 그때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저런 아이들은 뭐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뭔지를 누구도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이 정말 참 넓은 참 도시에서 누구도 자기를 몰라주는데 브랑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우선 저놈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든가 신문에 떠들고 경찰이 따라가고 그래야 그제서 나도 이제는 뭐 누군가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되는 게 나은 겁니다. 그것도 이 정체성의 확인인 겁니다. 그렇게 그 비행 청소년들도 상당수는 보면은 이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래서 정말 좀 어떨 때는 여기서 아주 부정적인 정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건전하고 아주 참 착한 사람이 되는 이런 정체성이보다도 이 하늘을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라도 내가 좀 세상에 이목을 좀 집중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바로 이제 제 조카 중에 한 놈도 이런 방학만 되면 한국에 와요. 근데 왜 한국에 오느냐 그랬더니, 한국에 오면은 틀린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물론 미국에는 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한 클래스 이상 올라가면은 뭐 거의가 백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외국에서는 그러나 거울을 딱 보면 노래. 아이고. 이 자기가 틀리다는 걸 항상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 내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의사고, 더구나 뭐 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다녔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을 내 주위에는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 속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도 얼굴 거울을 딱 보면 아이고, 이게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참 자기도 모르는 열등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생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틀리다는 그 이 자체도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거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의식을 못 해요. 그러나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유명한 프로이드가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이 학문적으로 개성을 아주 첩대성한 분은 이 에릭슨이라는 교수분입니다. 아주 대단히 유명한 양반인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 정체성이 처음부터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유태인인지 서구인인지 또 모르고, 나중에 이제 아주 뭐 처음에는 아주 백수건달처럼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뭐 괜히 그림 그린다고 전시회도 하다가 뭐 아주 실패를 하고, 이래서 나중에 거의 한 30이 다 돼서 우연히 이 프로이드가 그 운영하는 클리닉에 가서 그림 선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정신 분석에 대한 그 아주 예지가 있어가지고 참 프로이드의 제자로서 아주 총망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아동 정신 분석가로서 미국에 와서 아주 젊은 나이에 예일대학, 하버드, UCLA 이런 아주 유명한 그 교수가 되고, 이분이 이 아이덴티티라는 이론을 굉장히 잘 정립이 된, 그러나 뭐 그 자체는 이 프로이드가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아주 프로이드에 충실한 이 제자가 이 에릭슨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아기와 사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놓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저번에 우리가 한번 설명했었죠. 이 구강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는 대충 이때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릭슨은 이게 평생을 우리 인간은 변한다.
이렇게 노년기까지. 이게 이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 그렇죠? 이 사춘기가 그렇게 우리 인생 발달 단계로 보면 이게 5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 5단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중학교 들어간 나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이 바로 요 나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여러 가지 참 실패도 하고 자기가 찾아서 실험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괜히 아이들이 어째 바이올린 한다 했다가 금방 또 스케이트 탄다 했다가 엄마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야 이러면 뭐가 되려고 도대체 너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사실은 그것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실험인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어떨 때는 그렇게 착하게 고마운 말 잘 타도 어떨 때는 보면 또 뭐 머리를 이상하게 귀신같이 해가지고 또 쫓아서 나기도 하고. 도저히 이 엄마로서는 정말 참 걷잡을 수가 없는 이런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재능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희망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선택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와 이 청년기를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 아이덴티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아, 그럼 나는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지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대개 이것은 18세쯤 되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정체성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18세가 되면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초라사나 대학 입시에 매달려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볼 약은 없습니다. 뭐 오직 대입 하나밖에 없잖아, 이 아이들은. 무슨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자기 앞날을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17%에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대개 시험 성적 보고 적당히 간판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락해서 간다든가. 의과대학에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좀 자기는 문학 쪽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야 이놈은 이 밥 굶어 죽을라 하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에서 뭐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제를 자꾸 하니까 결국 의과대학에서 퇴학 맞고는 나중에 이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문과대학으로 가는 그런 고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미국 아이들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여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그저 대입. 그리고 일단 대입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 아이덴티티 형성은 18세가 아니고 이보다도 한 20세, 25세,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40까지도 아직도 백수 간다랍니다. 저 아버지 밑에 붙어가지고 얼쩡얼쩡 이제 밥 먹는, 이건 아직도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또 우리도 한국의 부모들이 대단히 인심이 좋습니다. 약간 뭐 언제 뭐 우리 직업 재수생도 많아요. 근데 뭐 사수 오수 하는 겁니다. 사수 오수. 그래도 오직 그저 가방 들고 밖에만 나가는 걸로 아 우리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된다 그러고 이 엄마들이 뭐 아낌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들이, 서구 아이들이 대개 18세 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되지 않고는 자기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엄격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책임 전부 엄마가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우리 아이들은 상당히 아이덴티티 형성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또 뭐 안 돼도 괜찮아요. 평생 뭐 그렇게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타고나는 겁니다. 그럼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형성이 되냐? 도대체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내가 의사가 됐느냐? 물론 저는 뭐 의사가 돼서 뭐 아주 인류를 구하고 저는 바보 같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참 불행하죠, 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 밥 먹기, 그때 사명 때였으니까. 6.25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루 밥 먹는 것이 그저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대학 원서 연락하고 내가 친한 년들이 다 의과대학에 다 내길래 나도 막 의과대학에. 좀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무슨 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가 농민이면 그러면 농민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을 인계받아서 낮에 같으면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타고나는 것은, 주어진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남자로 태어났다.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도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나는 또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내 머리는 까맣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 아이덴티티 속에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 사주팔자죠, 사실은요. 사주팔자라는 것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어릴 적 환경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집에는요,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보다는 조금 자유스러워요. 형은 어릴 적부터 수당에 맨날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나는 둘째 놈이니까 난도 막 가족해서 가지도 않고 나는 혼자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만약 마주로 태어났다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공부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수당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아주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렇게 유교적인 전통에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나는 어떤 종교를 갖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그 유교 집안에서 오직 정말 이 조상 덕만 만날 이렇게 하고 제사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지화식이 바뀌어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이런 그 어릴 적의 환경. 그 다음에 여기에 18살까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요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아이들은 위인전기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전기를 왜 읽느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위인전기를 아이한테 읽는 것은 너도 그걸 읽고 이 위인처럼 되어라. 이렇게 동일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위인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해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가 이 미군 부대에 저는 일을 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이거는 다른 아이들은 별로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야.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비록 참 영어 발음은 뭐 오케이 하지만도 그러나 영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예일 대학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 하는 생각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빠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아이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행운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때는 행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막 경비를 했었는데 졸았어요. 졸다가 말고 뭐 상사한테 굉장히 매를 맞았어요. 내가 막 찔찔 울고 집에 오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형이 너 그 상사한테 원수를 갚으려면 예일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네가 원수를 갚는 길이다. 저는 지금도 그 형의 충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체험들은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죠. 이것은 내만이 갖고 있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는 것하고 어릴 적 환경하고 플러스 이 아이의 개인적인 체험, 이것이 이제 사춘기 때 지나면서 이제 18살쯤 되면 이제 대개 우리 같으면 한 20살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의 나의 모든 합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가 타고나는 이 얼굴 생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남자라는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제는 이게 내다 하는 자기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조금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조금은 다른 서구 선진국 아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이 형편이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막 혼란을 일으킵니다. 대학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엄마도 이제 뭐 대학만 가시면 전부 다 손을 다 틀어요. 우리 엄마들이 뭐 대학 가서 위에 뭘 하든 해서 손 트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잘 지켜봐야 됩니다. 대학 간 나이가 그때부터 진짜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가서 죽으라 공부하고 대학만 가면 공부를 안 해고 그래도 뭐 데모 몇 번 하고 파출소 돌 몇 번 던지면 졸업을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참 대학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막 오면은 그때 이제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서클이다 뭐다 그러고 막 이념 운동이다 종교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학점을 더 받아보기 완전히 F학점 주서입니다. 이래서 이 아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러고 확실히 자기 전공을 선택한 나이는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전공이 이게 아닌데. 이런 유생 간판만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간판 가지고 뭐 먹고 살겠어. 그래, 요즘 또 대학 다니면서 또 편입을 하고, 뭐 전공을 2개, 3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사 졸업하고도 또 다른데 또 전문대학에 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소위 실험을 하고, 방황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때로는 서러워도 보고, 이런 체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 걱정시켜서 자기 집은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애 걱정시켜서 말은 안 해요. 우리 부모들 그렇게 착해. 참 효모들이 많아가지고. 이래서 실제로는 이 아이들의 굉장히 오히려 그때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개인보다도 이 집단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령 회의장에도 딱 가보면은 대개 보면 저쪽에는 이제 선배들 앉는 자리 잘못한다 그것다가 앉아서 대단히 불안해요. 자기 앉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대개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장자가 붙은 순서라든가 혹은 또 나이별로 앉습니다. 동창회 딱 가면 막 딱 서다리처럼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잘못 앉아가지고 선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뭐 큰일 나죠. 뭐 불안해서 옮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의할 때도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지는 뭐 이번에 소풍 갈 때 보면 저쪽에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장자가 회장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경기도 쪽보다는 뭐 강원도로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딱 내 의견을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서양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강원도 가고 싶으면 강원도 간다. 경기도 가고 싶으면 경기도 간다. 이러면 의견이 대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합리적인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광주로 가자. 이렇게 우리는 안 그래. 딱 눈치 보고 누가 장차가 광주 가자 그러면 잠깐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불만이야. 뭐 광주 가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단의 영향이 우리는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아이덴티티보다도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끼리끼리 의식해가지고 뭐 동향이다, 무슨 뭐 동창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정부가 들어서면 뭐 대통령이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막 이 사람들이 우르륵 갔다가 저 사람들이 우르륵 갔다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가 않고 어디에 붙는 게 좋겠는지 딱 이런 철새, 요즘 정치 또 한참 또 철새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찍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웃지 말고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 철새족들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소신을 살려야지. 이 정치가라는 게 왔다 갔다. 예약하면서 보면 만날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 걸 찍으면은,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참 이 애정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애정 주체, 애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우리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뭐 다른 직업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농부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는 어릴 적부터 나는 농부야.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하는 소위 아이덴티티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 나는 농촌 안 있겠다. 나는 뭐 가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소위 창조적인 인간들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엄마는 육아래 가라 그러지만 저는 문학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반기를 들면은 뭐 엄마하고 싸움이 나고 뭐 난리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청경자 화백 아시죠? 유명한. 그 양반 그 전시실에 갔더니 따딘돌이 떡 놓여있더라고. 난 그래서 이것도 작품인가 싶었어요. 봤더니 이 청경자 화백이 그때마다 참 여자가 그림 공부한다 하면 그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일본을 유학을 보내달라. 그럼 뭐 할래? 내가 그림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식 과정에서 어림도 없지. 막 일가에 막 대답하네요. 그러니까 막 청경자 화백이 막 완전히 막 벗고 막 따진 떨어서 춤을 이렇게 하면. 그걸 가면 아이고 쟤 저거 미치겠다. 저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유학을 보내줬다. 그래서 그 청경자 화백은 그 따짐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춘향전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술집 딸하고
정말 이 서울의 그 대성, 정성의 아들하고 이 자유연애 한다는 게 도저히 그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정된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동정심을 갖게 되죠. 아, 저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이제 딱 정해준 대로 가야지. 자기 집에서 뭐라 하든 말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한 마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러브스토리라는 유명한 영화 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참 뉴잉글랜드의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그 이태리의 그 아주 이민온 딸하고 연애를 한다고 하니 저가 막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아주 보리와 핏죽이나 먹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참 아주 에피소드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이 아이덴티티 형성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부모 시킨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우리 시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아주 드물게는 아직도 아버지 사업을 내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뭐 교수가 되겠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재벌인데 또 가서 교수 연구소에 가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택입니다. 옛날에 가령 우리는 배급 주던 시대는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합니다.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고, 없으면 굶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미국 가서 혼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식당에 가면은요. 이 빈 테이블에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요. 아, 뭐 드시겠습니까? 전체는 뭐 하시겠습니까? 스테이크는 뭐 하시겠습니까? 뭐. 복잡해. 그거 한 30분을 걸려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면 그러면 스테이크는 어떻게 구울까요? 바삭 구울까요? 여부시 중간 구울까요? 뭐. 요즘은 그것도 5단계, 6단계까지 구분해요. 그리고 샐러드는 또 드레싱도 또 12가지 안 됩니까? 그러면 또 골라야 돼요. 골치가 보다 골치. 나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러나 이 한국 바상보다 한 산 그득하게 체리 나오면은 뭐 선택할 것도 없잖아요. 또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 엄마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뭐 그랬죠. 아 근데 요즘 우리 손자 녀석은 보니까 지금 엄마한테 딱 엄마 올 적은 국수를 하되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 이 아이들이. 벌써 그 달라졌어요. 우리야 뭐 엄마 뭐 하는지 물어보는 아이들 없잖아요. 뭐 주말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미국 그 서구 생활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전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옷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고 직업도 선택해야 되고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애인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인 선택할 자신 없으면 저는 평생 싱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즘 제가 이번 여름에 이 공산국가, 옛날 그 공산국가, 소위 동독이라는 데를, 동구 지방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뀐 지가 한 10년 남짓한데, 벌써 거기에 부자가 있고 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10년 동안에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을 겁니까, 이제? 공산체제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공산주의는요, 세상에 편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까? 너는 저기 가서 일해. 그럼 일하는 겁니다. 너는 개비에 가서 수의해. 그러면 수의를 해야 돼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에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공산주의는 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요. 이게 우리가 복잡해.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북의 그 탈북해온 동포들이 참 적응이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왠지 미국에는 뭐 시키면 되는데, 하여튼 뭐 이 수석 위대한 장군님 말만 잘 들으면은 뭐 아무런 뭐 걱정한데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다고 진짜.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직업 자기가 찾아러 다니지 구인 광고 찾아야 되지 그거 가서 면접해야지 복잡하거든요. 그게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참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좋은 공산주의 놨다고 왜 자본주의가 돼 있는지 이번에 제가 소련에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빨리 자본주의 체제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자본주의 체제로 바꾼다는 건 뭐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 돈의 흐름이 여기 가겠어. 빨리 가서 내가 그걸 딱 잡아야 돼. 이제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자본주의 체제로 의식이 빨리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옛날처럼 아직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냐면 부자가 생기는 이런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요즘은 이제 성역할에 대한 선택부터도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 뭐 남자 같으면 뭐 여자 보고 뭐, 야, 뭐, 하고 이랬는데,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난다, 진짜. 예, 그렇죠? 아이고, 겁납니다. 아이고, 살짝 봐주소. 요즘은 이게 뭐, 완전히 여권이 우회돼. 성 역할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엽기 여장가 뭐 하여튼, 이 제작진들이 아주 이상한 걸 아주 구해놨어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 미장원에 가서 뭐 남자가 빰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즘 염색물 다 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체리 주빌레 뭐 같은 거 먹을까? 슈팅스타 먹을까? 그 자목 하모드 퍼지도 괜찮아. 에이, 아니다. 저는 그냥 러브미트 돼요. 야, 볼래? 커피 마셔. 커피 둘. 밝고 예뻐 보이시네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닌데요. 그럼 너 나 꼬시는 거니? 난 너하고 사귈 생각 없어. 감사합니다. 너 또 한 번 이러면 죽어? 뭐? 아가씨 시간 좀 있으면 영어 아주 잘하더라 너. 똑바로 해. 마지막이야? 또 남녀 역할에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바깥쪽 그러면 서설 냈잖아요, 여자들은. 요즘 다 바깥쪽 소리 합니까? 아니요. 안 하지. 요즘 젊은 뭐 오빠하고 뭐 아빠하고 나는 왜 오빠하고 같이 동거를 하나. 이제는 뭐 우리 집 안주인이 가는 여자도 이 남자도 정말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바뀐 겁니다. 요즘은 뭐 이 앞치마 입은 남편들 요즘 애교소리 계속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 미쳤나 싶더라고 나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아주 애교스럽고 옛날 같으면 뭐 공처가라고 뭐 남자 세계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재수없이 이 자식이 앞치마 입고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 그게 오히려 애처가로서 참 아주 보기가 좋은. 그만큼 우리 머리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업 선택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예정된 직업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아주 문제가 많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업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 70년, 80년까지도 이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직업 선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무슨 은퇴가 없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 여차서는 직장에 들어가면 50대는 쫓겨나와야 돼요? 쫓겨나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앞으로 30년 가도 뭘 하면 어떻게 삽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업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그게 참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이런 그 선택입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이제 완전히 세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에이시안 게임도 하고 이제는요 뭐 외국하고 결혼을 담쌓고 살고 싶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 뭐 TV 딱 켜면 이 TV는 온 세계를 쫓아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외국 문화 교류와 내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우리가 외국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은 이러다가 내가 좀 서양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외래 문화를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의 전통 것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래 문물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물론 뭐 해외여행에 뭐 안 하고 싶었으면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근데 외국 사람 진짜 안방을 찾아오는 건 어떡합니까, 이제는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많은 그 문화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 문화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는 몇 분은 이런 위협을 맞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 어느 정도 유연성과 융통성을 외국 문화, 외국 문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요, 한국 회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은 회사는 전부 다 외국 회사가 지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뭐 한국 회사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스코가 한국 회사입니까? 현대자동차. 여러분 이런 회사들 정말 한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이게 간판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외국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가면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만큼 우리가 이제 해외 문화가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문화가 이러다가 내가 참 서양 사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것이 소위 겁이 나서 어떤 점에서 내 아이덴티티가, 내 문화적인 아이덴티티가 상실이 될 이런 위험에 놓이는 겁니다. 이게 물론 두렵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가지고는 우리가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내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철도 없이 미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 그러면 막 엽전, 핫바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한국이라는 말을 내가 참 여기서 이야기하죠. 일부러 물으면 할 수 없지. 이야기는 했지만 더. 안 물으면 대답 안 해서 가만히 있어서 나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뭐 정말 어디를 가더라든지 뭐 떳떳하게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그 선택을 하자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선택을 확실히 하면 되는데 선택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백수 건달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복이 많게도 자기 아버지가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 탁 물려줬어요. 근데 이 녀석은 가만 앉아가지고 그럼 세만 받고 만날 돈만 세리면은 이게 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일찌감치부터 빌딩 관리, 부동산업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딱 생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아버지가 뭐 부동산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들한테 전문대 빌딩 하나씩 나눠주고 이 친구가 뭐 어디 을지로 아주 큰 빌딩 만날 세놓고 이래가지고 뭐 납신하고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이게 뭐 도시계획이 되면서 그 빌딩이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큰일 천지 해본 게 있어야지 지는 만날 세 받고 돈 들어가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화병이 걸려가지고 만날 서울시장 욕이나 하고 아이고 우리 서울시장 줄 하나 잘못 끊는 말이야. 도시계획하면서 이쪽을 끌고 이쪽을 끊는 말이야. 그렇게 하고 정말 완전히 이 사람이 아주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예정된 아이덴티티가 너무 빨리 조기 타결이 돼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온실의 큰 화초처럼 상황 변화가 오면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덴티티 장애라 그러면 소위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어느 그 지방의 그 관광세 주차 관리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신분증 가 신분증이 없어요. 요즘 신분증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당시에 뭐냐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뭐 워낙 그 죄를 크게 지고 사람을 상처를 많이 냈어요. 그 이제 경찰에 며칠 가다 놓고 나중에 또 와서 다시 이제 조서를 꾸미려고 또 보게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뭐 누구라는 거야. 전혀 딴 이름이에요. 경찰 조서를 보니까 이세희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세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거기서 그래 근무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자기는 거기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죠? 나는 서울의 어느 식당에서 주방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경찰에 전화를 해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실종 신고가 돼 있어요. 지금 넉 달째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아이덴티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이세희가 됐다가 다음에 이세희가 다시 이제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홍길동이로. 이래서 이제 결국 자기 소속을 찾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이게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것을 이제 이중인격이다 그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것은 아이덴티티 장애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문제죠. 여러분, 요즘 또 우리 이 숙제 중에 이 하나는요, 이게 참 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의 아이덴티티는요, 어떨 때는 자기가 이 남자인 줄 알고 가봤더니 여자가 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자인 줄 알고 나가봤더니 이게 남자야, 또. 이게 사이버에서는, 그래도 사이버에서는 얌전한 사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됩니다.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을 모함하고 중상 모략하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이버라는 것을 우리 생활에서 배제하고 살 수가 없는 현실인데,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지금 인터넷, 이 IT 산업이 세계 첨단입니다. 제일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한국에. 세계 제일입니다, 세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의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세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이버 문화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입니다.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도대체가. 그렇죠. 인터넷이 뭐 있었습니까? 이게 이 고속 인터넷은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급도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참 자기 집 회사에서도 돈이 비싸서 못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금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있고. 이 서양 사람들 정말 깜짝 놀랄 정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굉장히 책임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이버 문화를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이버에서 보면 이 경찰을 이 범죄만 하더라도 이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아주 많은 것이 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야기인데 나라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태극기, 한반도, 이렇죠? 되게. 근데 이 나라도 정체성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가 설립한 아이덴티티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는 자유민주주의가 깡그리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라는 이름의 국가적인 아이덴티티가 이게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한 가지 하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참 회사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 아이덴티티는 다 있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뿐만 아니고 국가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회사에도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덴티티를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끌어가야지 말하자면 딱 아주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덴티티를 계속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모라토리움이라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인의 모라토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